입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문자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계속 의견도 보내주실 수 있고 들으시고 보시면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서영님, 아카시즈님, 메이플님, 커피조아님, 9663님, 방산월린 전샘님 뭐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인사 주셨어요. 안 들어오시면 제가 가끔 걱정해요. 이분 어디 가셨나? 메일 의견 주셨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뉴스픽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송문희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앵커님이 느슨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런데 네. 아침에 전철 타고 오는데 전철 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 아마 어지럼증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 숨도 잘 못 쉬시고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갑자기 주변이 이렇게 착 갈라지면서 그 엄청 붐비 있는 전설인데 착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일단 눕혀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달리는 차 안에서 보호를 하면서 한 사람은 또 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셨는가 봐요. 아이고, 마침 다행이네. 그분이 나와서 계속 상태를 체킹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또 연락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도와주셨군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내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 서로 평소에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 돕는 걸 보고 약간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늦으셨군요. 네.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노래방 사장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가끔 저한테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뉴스브런치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맞아요. 저희가 조금 더 생활 밀착형의 그런 뉴스들도 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최창규 님도 들어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눈팅하지 마시고요. 늘 그냥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뉴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처리된 이후에 너무 비대해지는 그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 하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검찰 내부 뭐 시민단체 쪽에서도 일부 강하게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 경찰개혁 논의 필요성을 거론을 했죠. 이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수사권 조정안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검찰이 지휘 감독 사실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컸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에 66년 만에 사실은 검경이 어느 정도의 수평적 관계가 성립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부패나 뭐 경제 공직자, 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요약해 드리자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을 전국에 갖고 있고 그렇죠. 자칫하면 지역에 어떤 세력과 유착할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에 이제 근무했었던 분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의를 제출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런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 경찰개혁이 함께 가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었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잘못하면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가 있다. 검찰개혁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한 것 같습니다. 최근 회의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은 한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실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된다. 이런 취지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제도 개혁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하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자치경찰대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수사본부 같은 무슨 경우에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어떤 권력층과 경찰의 고위관계자가 유착되어 있다는 네. 의혹이었었잖아요. 그것이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지방의 어떤 그렇죠. 경제 권력일 수도 있었는데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요. 또 본부장이 이렇게 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앙경찰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민생치안활동, 생활안전의 담당에 집중을 하고 국가경찰은 뭐 외사, 경기,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그러면 언제 추진이 된다는 건지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견제 장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칼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네.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래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에 힘 빼기를 하는데 그 권력을 경찰에게 더 가는 것이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가지만은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테면은 칼 가진 검사가 지금 2,500명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직은 전국에 14만 명이라는 방대한 어떤 네. 인적 구성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을 그나마 기존에는 이제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인데 경찰의 입장은 뭐냐면 그동안 사실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없었고 사실은 머슴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1차 수사기관이라는 이름을 얻는 집사 수준으로 정도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착된 바로 어떤 효과가 오는 그렇죠. 것이라 이게 국민들의 인권이나 기본권 보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네. 정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도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제 지금 개정안이 도입된 지가 2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도입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행안위에 계속 있는 상태고 예. 제주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아마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은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올렸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영장에 대해서 또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서로 어떤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부패하거나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죠. 과도하게 어떤 예.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가 가능한 네. 어떤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언뜻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 같지만 저는 또 일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찰을 취재하던 기자 시절에 굉장히 독특한 조직들이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폴 넷땅이라고 해서요. 경찰들이 네티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경찰이죠. 그러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수성상 외부에서 뭐 특정 집단이 모이거나 하는 건 좀 조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들이 경찰개혁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 적도 있었고요. 또 무궁화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궁화 클럽 모임에도 한번 취재기자한테 갔었는데 굉장히 이분들도 전현직 경찰들이 모여서 건전한 방향,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경찰의 어떤 민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네. 특히 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공상 처리에 대해서 경찰이 입법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제안이 많았었거든요. 뭐죠? 공무 중 사망을 하거나 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찰들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같이 가야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에 달려야 되는 그렇죠. 게 바로 경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마치 검경이 기득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지
특히 정치권이 잘못 휘말려서 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그런 논쟁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이나 경찰 개혁 얘기하는 게 그동안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를테면 경찰도 선거 때 뭐 관건으로 동원이 된다든지 경찰은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만 안 하면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활용하려는 입김이 온다. 자유롭고 싶다. 제가 중앙경찰학교에 신입 경찰들 교육도 가끔 가는데요. 요즘 젊은 경찰들 예비 신입 경찰들은 옛날 경찰들 이상으로 인권의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한 번은 믿어주고 또 부실한 면이 있으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권력은 선한 권력이 없습니다. 서로 나누고 분산해서 견제하는 게 가장 답입니다. 네, 지금 커피조아님은 지방 토호 세력과 결탁된 경찰 세력이 혹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택 구금 등을 도입하고 수사 시간 제한하는 그리고 인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원과 협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메이플님은 또 이 경찰이 그 가까운 지역에서 아는 사람을 봐주고 비리가 생기지 않게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된다. 민생과 또 밀접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경 수사권 얘기를 저희가 잠시 했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못지않게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때문인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금 성명을 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생활 밀착형 뉴스입니다. 지난 9일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개인의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명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3자에게도 가명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뭐 신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데이터라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이런 것들이 많은 법적 규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 틀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우려를 표명을 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은 맞지만은 정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 가명 정보라는 게 우리가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으세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익명 정보는 아무리 다른 표식하고 연결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명 정보는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명하고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재식별되면서 개인의 어떤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통과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저희가 이제 들어보고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좀 이걸 불식할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예, 데이터 3법을 둘러쓰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개망신이다. 이게 이제 뭐 비속어를 쓰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제 3법을 가리켜서 줄이다 보니 좀 기억하기 쉽게 개망신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일을 너무 안 한다라고 경제계에서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개망신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망신이다. 이건 왜냐하면 기업에 너무나 쉽게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넘겨줘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에도 사실은 지난해 7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고요. 또 11월 달에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법령 개정 안에서라도 구체적인 보완 체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권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현실적으로 보완책을 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사실은 이 개인정보 예전에 뭐 미용실 뭐 빵집 이런 데 주민등록 끝번호까지 다 써주고 집 주소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아마 만약에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렇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제 생각에는 자칫하면 나중에 뭐 예기치 않은 사태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거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고민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한편에서는 그 희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보건 의료 바이오 산업에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한 100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갖다가 잘 규명을 하다 보면 새로운 또 신약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이런 틀을 벗어나서 좀 더 확장돼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이라고는 적어놨는데 누가 어떻게 감시처벌할 것인가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본인이 의료정보가 활용되기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네. 어쨌든 이런 논의는 건강한 갈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정유실의 뉴스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지금 20년 전에 증여를 했던 땅을 되돌려받겠다고 하면서 90대 노인이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패소 끝에 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또 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어떤 재산이 걸린 약속을 할 때 혹시 각서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구두로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구두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22년 전에 땅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뭐 16,200여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땅이 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조상들이 묻힌 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취지의 주장은 뭐냐면 이 선산을 준 것은 나를 잘 부양해만 하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다. 날 잘 돌봐달라라고 하면서 증여를 했다는 건데 이 땅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동업자에게 이제 1,300만 원에 이것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난 이건 분명히 잘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선산을 증여한 것인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아들은 반대되는 주장을 한 건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각서도 없고 기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참 이 뉴스를 전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씁쓸했던 게 그럼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증여를 할 때 뭐 대부분 그렇게 기대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죠. 나를 잘 부양해 주겠지.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산이라도 매각을 했을 경우에 과연 부모가 이미 증여한 상태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뭐 고령화 시대다 보니 점점 이런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지금 100세 시대로 가는데 점점 뭐 자식의 부양을 뭐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긴 하지만 또 재산이 있는 이런 노년분들은 이 소송권을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 또 현명한 재산의 그러면 상속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야 되는 건지 두 분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어르신들이 참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유전 복양, 무전 박대 이 얘기가 뭐냐면 돈이 있으면은 자식이 그래도 찾아오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자식한테 박대당한다. 살아 생전에도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없으면은 굶어 죽고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쫄려 죽는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참 효도하겠다.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부양하겠다라고 조건 내지는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하고는 안 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효도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라고 믿는 마음은 크겠지만은 일단은 서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각서를 받고 공정을 한다. 뭐 각박하다 얘기하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불효자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효도법이라고 불효자 방지법. 그것까지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돈과 효도 간의 불편한 상관관계는 전 세계적인데 중국에서 왜 얼마 전에 한 90세 할머니가 자식한테 버림받아갖고 2년간 돼지우리에서 지냈다. 이런 거 있으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 노인 인권 권익 보장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주 방문하거나 안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방문해야 된다는지 이런 거 정해지지 않아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싱가포르 무서운 법이 많은 싱가포르에서도 94년부터 부모 부양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나쁜 자식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도 지금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살펴보면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동양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몫이라고 많이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한 논문을 보면 서양에서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본인이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하죠. 서양은 거꾸로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을 약간 민망해하는. 항상 독립해야 하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양쪽의 차이는 인정을 하되 지금 노령화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자녀들만의 어떤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느냐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례인데요. 어머니는 지금 거의 이제 움직이지 못할 네. 정도로 노령인데 자녀분들이 60대, 7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노인이고 100세시대니까. 예. 예. 어르신도 연세가 더 많으시고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효도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문제제기가 또 있었고요.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는 이걸 미담으로 나왔는데 90세 할아버지가 노양 그 보호사 자격을 땄어요. 요양보호사. 왜냐 아내가 80대인데 치매 상태. 그래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됐다는 건데 이게 약간 미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씁쓸한 노인을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노노 부양 사례도 앞으로 네.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 동양서양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부모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안 자식들한테 하죠. 미리 다 물려주고 이러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보면 자식이 많은 집은 많은 집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자식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특히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좀 덜 못 산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그 자식에게 조금 더 챙겨주면 다른 자녀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부모의 것을 당연히 자식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나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자식한테 미리 주는 것. 자식도 이런 독립을 좀 해야 정서, 되는데. 이런 정서 좀 막아야 되고요. 이게 예.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70대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 재산 유일하게 남은 집을 아들에게 상진을 그냥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마비가 왔습니다. 그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들었는데 아들에게 병원비를 좀 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까지 낸 정도로 그래서 자식에게 미리 다 주고 나중에 소송하는 사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시라. 저는 뭐 좀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네, 그런 말씀. K75434257번님 상속 왜 합니까? 살아생전에 다 쓰세요. 아끼는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 노인들 중에 뭐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들 보면 다 자식이 있고 재산 생전에 주는 거 아니다. 씁쓸하다. 지금 저러고서는 사후에 효도하면 뭐하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신데요. 예.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뉴스픽 전혜원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듣고 계신 시각 10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